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7만 원. 정부가 기껏해 내놓는 게 월세 올라가는데 월세에 대해서 소득 공제해 주겠다. 지금 그밖에 대안이 없는 상태예요. 정부한테 뭐 기대할 게 있을까요? 야, 오늘 두 분이 죄송한 왜?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몇십 프로가 다 강남에 살고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과연 서민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어요. 627 대책, 627. 그다음에 97 대책, 네네. 1015 대책 등 세 번의 정책을 거치면서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공주도의 공공임대를 왕창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말뿐입니다. 그러면 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위험이 막 들거든요. 772 대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97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을 맞이해서 아주 스페셜한, 아주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른바 오늘 김두한 특집입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님, 그리고 한문도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챕터는 요즘 이게 굉장히 핫 이슈기도 합니다. 월세 시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7만 원. 2016년 통계를 보니까 월세가 평균이 90만 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년 만에 14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월세 시대를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분부터 두성규 제가 먼저 한번 네. 선빵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전세 부분을 굉장히 줄이고 월세를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전세 소멸, 월세 대세. 이렇게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월세 중심으로 간다는 게 선진국 유형을 좀 닮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면요, 도시근로자라든지 사회초년생 그리고 MZ 세대 등등 해서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저는 가혹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를 기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관점을 위한 준비, 이게 사실상 저는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정부가 단순히 월세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충격파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장치에 뭔가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기껏해 내놓는 게 월세 올라가는데 월세에 대해서 소득 공제해 주겠다. 지금 그밖에 대안이 없는 상태예요. 저는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건강한 어떤 삶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월세 부분이 가중되고 월세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지금 150만 원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뭔가 명쾌한 해답지를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대선 후보 연설 아닙니다. 선빵이 너무 셌습니다. 선빵이 샜는데 우리 한문도 교수님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한테 뭐 기대할 게 있을까요? 야, 오늘 두 분이 죄송한 왜? 얘기입니다. 일단 선빵을 세게 주셔가지고 네. 저는 마치 내년 6월 지방선거 현장인 줄 착각할 정도로 저도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두 박사님께서 소장님께서 현재 세태에 대해서 네. 서민들의 가중되는 그런 아픔을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속칭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득권, 기득권들이 여기에 신경을 그렇게 안 씁니다. 네, 그분들은 이것을 좋아하겠죠 속으로.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렇게 뭐 월세 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주택자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몇십 프로가 다 강남에 살고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과연 서민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사실 뭐 난망한 일이고 제가 볼 때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세태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리고 또 흐름에 대해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은 서민층의 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이 됩니다, 사실. 부담되죠. 네, 많이 부담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표현이 좀 전문 국어 사전에 나오니까 깔짝깔짝하죠. 뭐냐면 바우처 제도 뭐 이렇게 가지고. 바우처. 네. 그러니까 이게 깔짝깔짝이라는 표현이 적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월급 평균만 300 받으셔가지고 그냥 원룸 뭐 조그만 이런 데 가도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식비 뭐 이런 거 하면은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대책은 뭘까요? 월세 대책은 제한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뭐예요? 집을 엄청 져줘야 됩니다. 공급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월세 시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집당 지성이잖아요. 네네. 지성을 가지고 잘 판단해 보시면 하나 말씀드릴 게 그 PRR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죠. 잘 아시죠? 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이 연 임대료 30배를 넘어서면 이거는 주택가격이 좀 비싸다. 그러나 거기 훨씬 넘으면 차라리 임대로 사는 게 낫다라는 통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주에서 그걸 고지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산층 이하 말고 중상류층을 넘어가시는 그 단계. 그분들이 들을 말씀은 이 월세 시대에 대해서 감사라는 표현까지 뭐하지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송파가 지금 35억도 찍고 한 33억 해요. 그렇습니다. 35억 국민평형. 네네. 35억인데 월세가 1억에 400이에요. 현재. 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니까 그러면 이 35억에 대해서 1억이면 34억이 남잖아요, 돈이. 네. 1억에 400을 내면 5천만 원이에요, 월세가.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33억을 은행에 두면 얼마냐요, 의자가? 넣어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3%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9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세팅 살아도 1년에 5천씩 적립이 돼요. 그죠? 네. 그럼 5천만 원이면 10년이면 5억이에요. 현재 집값이 5억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남는 장사죠. 그렇죠. 세금도 안 내죠. 보험료도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해서 해외에서는 이거를 다 고지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네. 뭐 강남 일대나 마영성 이런데 이 마영성도 지금 마레프 계산해 봤거든요. 네. 계산하니까 25억 정도 가는데 네. 월세는 1억에 30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수익률을 따지면요. 마레프는 1.5% 나오고 송파는 1.3에서 1.47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어느 바보가 그냥 은행에 두는 게 낫지. 왜 여기다 둡니까? 자본이득이 없으면 이 투자를 남는 게 하는 없다는 사람들의 거죠? 속성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월세라는 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자본 수익률의 개념에서 딱 본다라면 월세가 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남이 지금.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좀 해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반박하실. 저는 뭐 정부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라고요? 그 사실은 변명이라고? 그렇게 네. 지금 물론 선진국화 되고 우리 앞으로 이제 임대 문화 자체도 월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도기 측면에서 보면은 전세라는 제도가 다른 뭐 제도적인 그런 논의를 떠나서 일단 주거 비용 차원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소득 대비해서 본다면은 약간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소득 대비 약 20% 미만을 부담을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한 30% 전후로 보고 있고요. 월세로 갈 경우에는 40% 전후를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네. 거죠? 자, 그런 측면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월세 부분에 대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 시장의 수급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장이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제도를 보십시오. 627 대책, 627. 그다음에 97 대책, 네네. 1015 대책 등 세 번의 정책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냐? 사실은 완전히 실거주자 위주의 대책,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어떤 임대 물량 자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물이 줄어들고 줄다? 있는 측면이 네네.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그 부분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공주도의 공공임대를 왕창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말뿐입니다. 그러면 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위험이 막 들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월세 중심으로 시장이 되었을 때를 노리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월세가 전면화되었을 때 월세를 놓는 임대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나 역할 부분의 비중이 커졌을 때 그쪽에 임차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외국계 자금들이 국내 월세 시장을 노리면서 이미 많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직접 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임대시장에서 하나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공급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임대 물량을 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전세와 월세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최근에 정부의 기조를 보게 되면 약간 전세 대출은 막고 이제 월세 쪽으로 이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성은 맞는 건가요? 너무 정부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과대평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어떤 실무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냥 제가 볼 때 이번 정부는 준비 없이 됐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부동산의 전문가 우리 두 박사님이 몰라 워낙 오래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정치권들이 전문가들을 그냥 이용하고 이렇게 자기들 정치에 써먹을 이런 요량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네. 이 국가 뭐 신념과 방향성과 이런 개념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아, 오너가 쭉 가지 않는 한은. 네. 근데 오너가 뭐 이런 방송에서 제시하면 중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상 수도권에 대책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타운홀 그렇게 했죠. 미팅에서. 예. 네네. 그게 대통령이 하실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방향성이 있겠습니까? 방향성이 지금 있다고 저는 느끼지 않고 아 그래요? 그냥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지금 내란 척결 여기하고 AI 경제 여기 올인돼 있기 때문에 네. 국토부에다가 일을 맡겼는데 국토부가 조금 생뚱맞는 행동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공급 대책. 정말 맹탕 97 공급 대책이에요. 대책? 네네. 772 대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97이 아니라. 그 대책이 던지고 나서 국민들이 신뢰도가 팍 꺾여가지고 아 신뢰도가 다시 떨어진 거. 올랐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10, 11호가 나와서 그나마 좀 잡아줬는데 규제 일변도잖아요. 그럼 아시겠지만 규제와 공급은 동시에 돼야 되잖아요. 규제한다고 오태우 집이 정부 때 들어가는 게 생각해 아니잖아요. 보면 동시에 했죠. 공급을 해야 되는데 97에서 77하는 대책을 던지니 시민들이 이제 신뢰성이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월세 뭐 방향성 이런 개념은 이미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자연적인 그냥 시장 논리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동산도 지금 분양가가 아시면 3기 신도시 해가지고 계약 해주율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왜 나왔죠? 분양가가 높으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힌 적이 딱 두 번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오태우 정부 때 네, 그랬죠. 200만 원 할 때 그냥 먹힌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을 150에서 200만 원에 평당 분양하겠다고 딱 박았어요. 가격을 네. 시세의 반값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도권과 서울 일대가 그렇게 싸면 기다리죠? 그러고서 우리 IMF 전까지 10년 가까이 안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MB 이명박 대통령이 그건 잘했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던질 때 뭐라 그랬어요? 보금자리 했죠. 반값. 강남이 막 또 집값이 뛰고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 글로벌이 왔음에도 이제 뭐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는 상승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보금자리 주택 탁 던지면서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기억도 안 날 텐데 150만 원 던졌어요. 그때가 150만 원.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급의 호수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잠깐 그럼 답은 나온 거예요. 가격인 거예요. 가격. 그때도 그래서 강남의 세공 내국이 어떻게 했냐면 토지 임대부는 800만 원, 분양부는 1200에서 1300에 기억난다. 분양하겠다고 네, 기억나요. 아예 고시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야 지금 2,500, 3,000인데 1200에 해? 저 기다려야지 해봐야지. 맞아요. 지금 사람 바보는 이렇게 다 기다린 거예요. 그때 좀 시장이 센세이션이 어떻게 있었죠. 돼요? 네. 안정됐잖아요. 안정되다 못해 도리어 더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부터 이제 다시 살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왔잖아요. 이번 정부도 기득권 수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뻔히 알고 제가 이 얘기를 6개월 전부터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집단지성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믿고 저도 회의에 가끔 가거든요. 네네. 제가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우리 아까 우리 두성기 박사님 뭐 목소리는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는 그 톤도 아니에요. 약간 사이드 톤으로 가요. 막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정부의 모습이고 그거는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부에 있는 기득권들은 핵심이 뭐예요? 그냥 땜빵이에요. 땜빵이다. 이제는 이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선거 유세 발언 같이 되는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두 청년들이? 박사님이 어디 이 서울에서 청년들이 많이 사는데 출마하셔가지고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청년들이요. 우리 두 박사님을 두 박사님 뽑아주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공급을 앞으로 가격이 이선에 갈 거다. 이거 정책 나오면 정말 박수 칠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요걸 묻고 싶어요. 만약 내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들은 난 집 사야 되겠어. 딸은 아니야. 나는 그냥 월세 살면서 다른 데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두성규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네, 저는 뭐 주변에서 또는 제 친구들의 그 자제분들, 이게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물어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물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한 3번 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 정도 오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인생에.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선택 자체를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이제 언론 등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많이 주식이나 이쪽으로 해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투자 수단들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그 투자에서 왜냐하면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도톰한 어떤 그런 어떤 살이 오르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바로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택, 너의 보금자리가 따뜻하고 단란하고 안정적이라야 그 다음에 너의 미래가 있다. 제가 미래를 자꾸 강조하는데요. 지금 MZ세대에게 가장 지금 저 세대부터 시작해서 미안한 것은 뭐냐. 그러한 부분들의 미래를 물려주지 못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선택에서 명확합니다. 지금 상황이 한두 해로 끝날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 마련,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선하라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답답함을 느껴요. 이런 거 보면. 집을 저도 사겠다는 기성세대지만. 자제한테는 대출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사라고. 돈을 네. 좀 모아서 가고 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오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제는 어떤 최종점에 오고 가는 것 같다. 이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저성장 고령화 뭐 이런 것들 다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젊은이들은 저희 때랑 달라서 저도 사실 60이면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요. 여러분 건강보험이 너무 박정희 오래 대통령 때 나왔는데 그때 그 마지막 연령이 57이었어요. 연금 그런가요? 계산할 때 이게 지금 90세로 바뀐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기적 같은 나라가 된 거죠. 의료 시설부터 해가지고 뭐 다 최첨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인구를 이제 구성을 보면 베이비 부모가 많잖아요. 네. 우리 두 박사님도 베이비 부모, 저도 베이비 부모예요. 네. 그래서 이쪽 우리 딴 자제가 저는 월세 살면서 즐기면서 다른 걸 할게요 이럴 때 그것도 찬성한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길게 보고 가라. 길게 보고. 네가 젊은이들한테 퍼뜨려라. 뭘 퍼뜨리냐.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라.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외국처럼 가는 방향을 젊은이들이 서로 공유해서 자꾸 퍼뜨리다 보면 네. 정치권이 반응할 것이고 그럼 임대가 안정되면 괜찮다. 그러나 그걸 못 잡으면 기득권의 어떤 술수에 놀아나면 계속 노동의 가치를 뺏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30년 뒤에 너희는 나이가 우린 60에 바라보고 살다가 이렇게 좀 여분이 남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노후 생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데 도리어 그대들은 100살이다. 100셋이 될 거다. 네. 그러면 30세면 30년 뒤를 한번 생각해보자. 쌩쌩하다. 60에. 그러면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해라. 그러면 그때 인구 구조는 이미 다 알 것이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자동으로 내려올 거.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 요즘 부동산 대책 집 사는 걸 물으면 이럽니다. 포기했습니다. 어벤던. 그러나 내 인생은 포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에서 살 겁니다. 상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상속 안 해주면. 안 해줄 수가 있나요? 돌아가시는데 결국은 받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난 다 쓰고 갈 거야. 에이 그런 분 뭐 어디 있어요. 에이 그거는 일부죠. 저는 그래요. 에이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두 자제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보충 설명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서울에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MZ세대나 우리 사회초년생, 청년층이 선택할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요.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초양극화가 되어 있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던 주택 가격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정말 모두가 선호하는 시장에서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또 최근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MZ세대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게요.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 듣다 보면은 항상 원하는 게 아파트, 그 다음에 최신 아파트 이런 부분을 원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는 지금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서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 그 다음에 본인이 좀 몸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각오하지 않고 저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스스로 그 부분을 극복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부분을 자꾸 찾다 보면은 지금 MZ세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고생할 생각을 각오하고 하면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두 분 교수님, 대표님 말씀이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내 집 마련 전략과 또 삶의 또 투자 가치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생각해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시대들 언제든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는 좀 반성도 하고 정치권도 반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대하면서 오늘 집장지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다 헛소리죠, 사실은. 지금 신속통합기획 때문에 도리어 늦어진 데가 더 많아요.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거 한다 그러더니 하지도 않네. 4년 흘렀네, 5년 흘렀네. 용산 정비창 가지고 또 부딪히잖아요. 그 좋은 땅, 거기에다가 주거 단지로 바꾼다. 그거는 우리 자손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대안을 드리면 용산 공원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2만, 3만, 4만, 5만이 나오는 거. 뭐지 이거?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기린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른바 김두한 쇼입니다. 김두한 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제도 불꽃 튀기는 주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정부하고 서울시가 스파크가 타닥타닥 튀는 것 같아요.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종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민간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우리 열심히 지원해 줄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좀 해주겠다는 거고요. 민주당, 여당 또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이 기조인 것 같은데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뭐 재건축 재개발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다 헛소리죠, 사실은. 헛소리라고요? 네, 왜 헛소리냐면 시작부터 하나를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한다고 해가지고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신속통합기획 때문에 도리어 늦어진 데가 더 많아요. 신속통합기획 때문에 늦어진다고요? 네. 아니 현장이 되게 많이 몇 년 전에 다시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 뒤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단순히 쬐끄만 용적률 뿐이 아니라 기부 체납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료하게 사업성을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뭐 기부 체납 40에서 70% 이래가지고 거기서 공무원들하고 딜을 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딱 그냥 잘라줘서 요번에 그나마 조그만 거 좋은 거 하나 나왔어요. 뭐 조경면적에서 공원을 지하로 팠을 때 조경면적을 인정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조금 사업성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 나와서 그런 거 그런 거 좋아요. 좋죠. 그러면 그렇게 딱딱 되면 딱딱딱 끊어줘야 되는데 이걸 딱딱 끊지 않고 딱딱 끊다가 어디를 딱 늘려놔요. 이걸 갖고 딜하느라고 현장들이 다 시에 가서 싸우고 구청 가서 싸우고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있죠. 이게 이제 도리어 신속통합계획이 의도는 좋은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장들이 다 아우성이거든요. 말만 하고 실제로 명확한 가이드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사업성이 1번이고 그죠? 추가 부담금이 나오는 건 정해진 거라면 딱 마지노와 맥시멈을 딱 가이드를 딱 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딜을 하니까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 시간에 지친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면 모아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2021년 지금 5년, 6년째 들어가요, 이제.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5년에 3만 원 딱 뽑고 이어가지고 뭐 5만 원 이랬는데 지금 몇 호 공급한지 아세요?
소장님 아세요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소장님이. 아니, 잘 지금 모르겠어요. 아시죠? 알면서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5,000세도 안 되거든. 빌라 이 슬럼화된 지역들이 뭉쳐 있잖아요. 네네. 거래도 못 해. 그러면 신축 빌라가 더 짓지도 못해. 공급이 줄어. 공급을 막아놓고. 그럼 빨리 하게 하던지. 네. 그것도 또 아니야. 그럼 그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여야가 서로 동상이몽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예를 들어서 그 가로주택 정비하고 뭐 자율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이게 법이 다 달라요. 네. 통합을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해서 가야 되는데 또 그 당시 야당은 뭐 이런 거 하냐 원래대로 가자 이것도 조율이 안 되니까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네.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거 한다 그러더니 하지도 않네. 4년 흘렀네 5년 흘렀네 이런 것처럼 신속통합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또 오케이. 야당인데 여당이죠 이제 지금 네네. 옛날 야당이었다가 지금 네. 여당이 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또 부러진 게 뭐가 있습니까? 공공주도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공공주도라는 게 임대 개념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네네. 공공 분양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재건축 개발에서?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니 하면 같이 해야지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면 네. 서로 지금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니 지금 김윤석 그런 장관하고 상황이에요. 둘이서 만나서 뭐 한다 그러더니 말씀대로 결국은 나와서 서로 딴소리에 뭐 협조를 안 한다.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국민의 한 뭐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아무것도 모른다 부동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난상토를 벌리니까 서울 시민은 어때요? 오리알된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면 서울시장님은 말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값 이렇게 폭등한 거 원인 제공했잖아요. 네. 심리를 확 끼웠으니까 거기다가 어설픈 9.7 양쪽 다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다 누가 잘했다가 할 수가 없는 게 둘 다 똑같은 땡땡땡들이에요. 그럼 다시 원인씨 돌아와서 우리 두 박사님이 좀 이런 나가셔가지고 좋은 일 하시면 저 응원할 테입니다. 뭘 응원하냐? 뭘 자꾸 청년들이 나가네요. 힘을 내자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자. 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은 둘 다 문제다. 네.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삐그덩 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들이 힘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두성교 대표님 반격.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한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서울시와 국토부 가릴 것 없이, 일단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는 상태고. 둘다 철학이 없다. 그리고 또 시장 정확하십니다. 경제 원리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꾸 관리 위주의 시장을 바라보고 개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지적을 많이 해주신 대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신통기획 방식을 들고 나와서 시작은 좋았는데 그 부분 속에 실제 그것을 적용받는 현장들에서 항상 불만이 뭐냐면 너무 간섭이 많다. 공공기여에 대한 요구도 많다. 말은 자유를 갖다 굉장히 자율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리 모드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쪽에 신통기획 방식으로 되었던 곳이 오히려 더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어떤 그 부분에서 이제 유한 모드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그러면 괜찮으냐? LH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주도로 해서 공급 부분을 왕창 하겠다고 하는데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 보면 실제 공공임대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왜? 거기에 80%는 보면 아니고 한 4, 50%. 아니 80%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아, 그래요? 국토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임대 부분에 대한 예산이 20배나 늘어났습니다. 오. 공공분양 부분은 확 줄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공공주도를 한다는 데가 어디죠? 앞장선다는 데가 LH잖아요. LH 지금 사장이 있습니까? 사장 공석입니다. 이한준 사장 물러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공석인데 언제 임명되느냐? 주도해야 될 부분에 책임 장군이 없어요. 그 부분 하려면은 내년 아마 3월 따뜻한 봄이 돼야 시작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제일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LH가 주도를 하든 민간에서 주도를 하든 간에 지금 왜 이 상황이 됐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40% 50% 이상 올랐어요. 그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기존의 공공기여 부분을 갖다가 많이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대안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뭐냐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 공공임대를 하든 뭐든 간에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공사비 부담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정부나 서울시에서 더 많은 현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이제는 공공기여로 뺏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오히려 더 밀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야만이 우리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잘 들었고요. 시정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LH는 지금 공모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을 네네. 그래서 5번 말일까지 하고 나면 아마 1월 달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안 될 수도 두 있습니다. 분이 좀 공모에 좀 신청을 좀. 아이, 그러면 참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자, 서울시 정부 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둘 다 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또 손을 잡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용산 정비창 가지고 또 부딪히잖아요. 국토부는 12,000 기대할 게 세대 뭐 해라.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6,000 세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이 좀 짧게 네, 의견, 짧게. 용산 정비창에 대해서 짧게 의견 한 번씩. 네, 주시죠.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 주세요. 예. 저는 용산 정비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도 많았죠. 코레에 대해서 생각도 많을 거고 서울시도 생각이 많은데요. 저는 그쪽에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다? 네. 네. 그래서 왜요? 사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 지리적인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역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거기는 말 그대로 서울시가 세계적인 경쟁 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저는 활용돼야 된다. 그래서 국제 업무 단지의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은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땅 그쪽 거기에다가 주거 단지로 바꾼다. 그거는 우리 자손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 될 것이고요. 그 자체 그쪽을 그래 한들 그쪽이 새로운 어떤 서울의 어떤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주거지로서 6,000 세대를 공급한다, 12,000 세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 주택을 공급하고 싶으면은 2,000 세대 미만으로서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있습니다. 더 줄어야 된다고. 한무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 강남에 볼 때 강남에는 코엑스가 있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강남역이 발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강북에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대로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서는 게 맞긴 맞아요. 강북의 발전을 네, 위해서. 맞는데 네, 워낙 주택난이 심하니까 그렇죠. 최소화돼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세대수를 저는 명확히 모르겠어요. 네, 차라리 그 사이드 뒤쪽에 다른 것을 더 주택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늘려주고 여기를 말씀대로 미국의 그 바테시트나 허드슨 야드가 아, 주거 분위기가 아니라 복합 분위기가 나게 잘 지었잖아요. 네. 그럴 때 세대수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두 박사님이 계산하니까 2,000세인지 모르겠지만 알맞은 세대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8천, 1만, 2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1번으로 하고 그래서 대안을 드리면 옆에 사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사이드가 또 하나 있죠. 어디요?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저기서 계속 주장하는 건데 아, 공원. 용산공원이 여러분 이제 두 박사님의 의견원에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네. 좋다. 그럼 거기를 최고의 코엑스를 넘기는 뭐 아이콘을 하나 우리가 네. 세울 수 있잖아요. 네. K-팝도 떴겠다. 네. 종합적으로 그러면 정말 명물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공원을- 그만한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원에 임대 아파트 짓는 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용산 정비창은 그렇게 가고 네. 용산공원은 사이즈를 제가 이거 7년 전부터 하는 얘기인데요. 네. 사이즈를 막 계산해보고 어느 날 해보니까 두 박사님도 한번 들으실 텐데 야 이거 암만 15%가 남아. 그러니까 여기다 용적률 200을 넣고 300을 넣고 400을 넣어보니까 세대수가 2만, 3만, 4만, 5만이 나오는 거. 오 뭐지 이거? 야 이거 5만 너무 좋다 세대까지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제가 짓자고? SBS 땡땡땡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저를 한 번씩 불러가지고 달래요. 네. 그 저는 이미 국회의원도 속성을 알거든요. 주면 입만 털고 없어져요. 그래서 안 줬어요. 안 주고 몇 년 전부터 좀 얘기하다 요새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박사님이 하신 의견에다가 이 용산 정비창의 용산 공원에 대해서 한 15% 10%만 2만 세대를 대체를 하면 여기다 모듈라 주택 요새 뜨는 네. 이걸 하면 둘 다 해결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좋은데 둘 다 만나서 하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용산 뭐 않을 것 이렇게 같아요. 획기적인 옆에 사이드 이런 얘기는 없고 그렇죠. 아이 4천, 2천, 6천 숫자. 무슨 핑퐁십니까? 서민들 대요. 이런 짓은 좀 삼가하고 우리 전문가님들이 말씀 주신 이런 대안들을 다 모아서 신념과 철학이 없다는 말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신념과 철학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토부나 이런 데 막 댓글 달아야 돼요. 신념과 철학을 가지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쉽게 안 바뀝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이제 정규창을 넘어서 또 민족공헌까지도 말씀해 예, 예, 주셨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고요. 아마 맞습니다. 지금 또 논란이 되는데 앞으로도 여러 논란 쉽게 답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네. 자, 용산 외에 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종묘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영상을 찍었는데 종묘를 두고 또 말이 많아요.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데 종묘 논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 문화재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야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과 관련해서 그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지역 자체가 일단 법상으로 보존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존지구 지역에서 사실 좀 벗어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 판단 이 자체도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 일부에서 신숙희 대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일단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를 넘어선 곳에 있어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쪽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두 박사님 말씀대로 보존지구가 아니어서 법에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쟁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보존지구가 있으면 여기서 각도 거리 재가지고 24도 경사 라인에서 그게 있는데 이거를 오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맞춰주면 안 가립니다, 별로 시야가 남산까지 뚫리는데 좀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낸 거고 건설업자가 제가 볼 때 서울시도 너무 과하게 풀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하나 올리면 나머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 우리도 올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복궁을 이쪽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제 또 테헤란노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발 논리도 중요하지만 여기 조합원 숫자가 200명이 안 되는 걸 알아요. 누구 돈 벌어주려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이 유산은 우리 몇천 년이 가도 있어야 될 거니까 제가 볼 때 차라리 돈을 나라에서 땅 주고 사고 딴 데 가서 높게 지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더 현명하지 않나. 이분들이 개발 이익에 대해 아니면은 뒷단에 가서 눈이 안 걸리는 손까지는 최대한 도와주되 그 국민의 어떤 정서를 생각해서 개발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풀어가야 되는데 둘이 싸우고 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박사님하고 저를 하면 아니 저는 충분히 우리 한 교수님 말씀을 저도 좀 경청할 만하다 싶은 게 꼭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법적인 문제는 이미 이제 정리가 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시민들 이 자산을 공유해야 될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듣는 자리 그걸 맞아요. 저는 시간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그 토지주들한테는 조금 가혹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왜냐하면 아까 자손만대로 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열린 결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도 일본은 재개발 현장도 20년 해요 공청회를.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조합원 토지 지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는 있는데 세운상가 안에 들어가면 세입자들 진짜 많거든요. 세입자들은 또 반대하더라고요. 우리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차라리 거기를 그렇죠. 박물관으로 짓든 어떻게 네. 좀 정비해서 저층 좋죠. 박물관을 짓든 하든지 나는 좋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꼭 145m 고집하지 말고 그렇죠. 주변 경관과 좀 같이. 조화롭게 이왕이면 세종문화회관처럼 멋있게 좀 지으면 그렇죠.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3 지방선거도 있고 네. 뭐 최근에 공급 문제들도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박사님.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서울시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사실은 메우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제 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시원찮은 상황이고 서울시 자체 내에도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현장들이 지금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원자재 가격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이 가장 부족한 쪽은 결국은 어디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더라도 서울시 내의 공급은 결과적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주도 쪽보다는 민간주도에다가 좀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사비 급등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지금 강남 지역조차도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이 너무나 커지고 1인당 뭐 거의 10억 원씩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가격이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 중에 그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둥지 내몰림. 즉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정부도 황당하게 그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금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또 정상화시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저런 공급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속도를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또. 일단 뭐 박사님이 다 말씀 주셔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정부가 안 꼈으면 벌써 다 됐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정부와 서울시가. 아 그럼요. 왜냐하면 사업성 다 판단할 줄 알고 네. 된다 안 된다 나오잖아요. 네. 아 나오면은 건설회사도 그거 다 계산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판단 던져놓으면 어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재건축하기 힘들겠구나 판단되면 리모델링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일단 마음을 비우잖아요. 아, 우리는 그냥 구주택으로 가는구나. 리모델링 하든지 마음을 비우든지 네. 그때 근데 공공이 그거 하든지. 여기에다가 네. 자꾸 뭐 이렇게 던지니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희망 고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건축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서울 시내 주택 가격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용적률이 여러분들 아시게 70년, 80년, 90년 전까지 지은 아파트들은 100에서 150, 180에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50에서 270에도 수익률이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주로 대상들은 보면 노원 쪽 빼고요. 네. 2000년도에서 1990년 중반에 지은 것들이 200에서 220% 뭐 이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250% 주면 다 추가분 된 겁니다. 말씀하신 막 5억, 1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올라서. 네네. 그럼 이거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강남을 빼고는 재건축 사업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그러면 쉽지 않은 걸 억지로 올리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신통이니 뭐 공공이 다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그래서 제 생각에 다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공청회 있잖아요. 네. 과연 이걸 재건축 재개발을 무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 네. 자꾸 가격이 높아져야만 이루어지는 이 잘못된 알고리즘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그러면 방법이 이런 게 나오겠죠. 기준주택 그러면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네.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그럼 커뮤니티 특별법을 만들어서 안에 건폐율 중에 좀 활용해가지고 커뮤니티를 지울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대체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국유지가 있으면 주차장이 모자르면 주차장 모자른 단지들 분당 같은 데 빼고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줄 몰랐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2000년도에 맞아요. 한 대였잖아요 주차 대수가. 근데 지금 다 두세 대예요. 이런 그러게.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잘 생각을 해야지 그냥 떼내줘서 높이려다 보니까 결국은 부담금 때문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홀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 드 박사님 말씀도 듣고 제 말씀도 듣고 또 수원님 말씀도 이런 전체적인 논의장 이게 좀 필요하다. 무조건 뭐 용적을 높여 짓자 이런 거 말고. 네. 합리적인 방법을 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문도 한번. 교수님 의견은 이제 원점에서 돌아가서 될 곳, 그렇죠. 리모델링 갈 곳, 안 되는 곳 또는 뭐 공공이 또 네네. 들어가야 될 곳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천편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서 무조건 올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사업 속도만 더 느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희망고문입니다. 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 고문 그만해라. 진짜 할 수 있는 답을 찾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망했지 않습니까? 네. 망하지는 않았고. 아, 네. 좀 반 그렇게 망했죠. 생각한다는 거죠. 반반. 그래서 뭐 있는 것처럼 뜸을 엄청 들이는데 너무 뜸을 들이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떡이 됩니다. 최근에 회의를 한두 번 갔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12월에 발표할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발표하는 건 도리어 역풍일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게 나을 네,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세금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금 얘기는 바보가 아닌다며야 선거가 지방선거 전에 세금 코앞인데, 건드려가지고. 그죠?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김인만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두 분 모셨죠? 김두한 쇼입니다. 와우. 이거 진짜 보기 힘들어요. 이게. 김두한 선생님 얼굴 쫙 나가나요? 자, 2025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25년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 세 번의 굵직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김두한, 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번의 대책에 대해서 별 5개로 평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만점입니다. 네, 세 번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수요 억제 추진했기 때문에 별 2개. 와, 2개는 좋네. 나 2개도 안 줄 줄 알았다. 너무 박하시다. 박해요? 자, 그럼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2개 반! 2개 반 또 박하잖아요. 아니죠. 나는 더 많이 줄 줄 알았어. 50점이면 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중간에 했잖아요. 와, 왜 2개나 저는 2개 50점을 반이나. 줬냐면 저는 한문도 7점 빌려다가 교수님 별한 3개 반 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에 대한 얘기가 없고 뭐 공급을 하면 뭐예요? 비싸게 파는데 그죠? 두 번째는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널어놓기식을 해가지고 불신을 줬어요. 아.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공급 대책이 마음에 안 들. 거기서 점수 다 깎였군요. 네, 공급 대책 거의 다 깎였다가 10, 11호로 조금 살아나서 반 있는 겁니다. 10시로 안 나왔으면 별 한 그래서 개로. 사후에 만약에 분양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많이 발표한다면 네. 다시 한 4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 결국에는 3개 반이나.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돈 벌어서 왜 누구한테 갔는지가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신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성규 박사님께서는 아, 별 저는 2개 이유가 2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 번의 대책이 발표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부동산 시장을 완전 번데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번데기? 예. 번데기는 또 어떤 의미예요? 완전 둘러싸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나비로 날아오는 건 다행인데 그래 못하면 그냥 고래 번데기로 있다가 시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번데기로 있다 죽는다. 현재 지금 번데기 상태입니다. 아, 네. 야, 제가 볼 때는 대책 하나당 별 하나씩 날린 것 같네. 땅땅땅.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 인정할 것 같아요. 그 627이나 10, 11호가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터치해 준 것 같아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가수요가 네.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감면이 네. 투기 활동의 어떤 전형적인 걸로 많이 잡혔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정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을 정부 당국자 인수위도 없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금융위, 네. 금융위원회는 알고 있어요. 발표가 기억을 더듬으면 627이 금융위가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약간 댄 거예요, 손을.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캐치할 능력이 여당이 있는가 보니까 여당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금융위는 알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 의식은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나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 만약에 여당 내에 누가 이걸 매달려서 집중적으로 판단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파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비판받던 것도 그러잖아요. 시장이 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나비 날개를 놓고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도 20몇 번으로 해가지고 막 싸고 쌌잖아요. 그때도 번데기였어요. 번데기였죠. 완전 번데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막 돌출되는 많은 욕구들을 감당을 못해서 지금 시장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반복, 즉 번데기를 도돌이 하고 있다. 번데기를 도돌이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묻고 싶네요. 자, 그러면 세 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희와 비를 좀 알려주시면 네. 우리 두 박사님 생각하시는 희와 비. 저는 뭐 단답식입니다. 희 도로 강남 3구로 되기 때문에 그 강남 강남 3구가 3구하고 희? 예, 네. 그게 희고 거기다가 조금 붙여준다면 한강 벨트. 한강벨트까지. 지금 이제 평당 1억을 지금 넘보는 그쪽이고요. 비는 결국은 도로강이죠. 뭐 하다가 한 방 맞아가지고 네. 그리고 서울 외곽 이유도 모르고 두드려 맞은 그쪽입니다. 그쪽이다. 그쪽이 비입니다. 비. 그러면 두성길 박사님은 희는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고가 아파트 지역들,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살게 됐다는 거고, 억울한 지역들은 노도강, 금광구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동의하시나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저는 그럼 작은 틀에서는 작은 틀에서는 다들 빌 겁니다. 뭐가요? 사람으로 지역으로 말씀 주셨는데 네. 잠실 같은 경우 27호 호가가 최고점일 때 그 뒤에 사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지금 희가 맞겠죠. 네네. 많이 저렴할 때 올랐으니까. 사신, 네. 오르기 전에 사신 분들. 근데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팔 생각이 없는 분들. 네. 우리가 2,300만 가구 중에 그걸 막 하는 분들이 1년에 한 100만인데 갈아타기 한 50만 정도 돼요. 네. 거의 몇 프로 안 됩니다. 네. 이분들만 기쁜 거고요. 네. 기쁘다는 부분이. 그분들이 강남에 했던 분들이 기쁜 거잖아요. 네.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노도강을 사든 뭐 하든 막 기뻐서 샀겠어요?
주거의 개념으로 사신 거지. 네. 그러면 원래 강남에 있는 분들도 어떨까요? 제가 그 강의 갔다 많이 들어요. 원래 강남에 사시던 원주민들 갔다가 많이 들어요. 이 집가 올리는 놈들 막 이런 소리 들어요. 뭐냐면 세금만 낸다. 자기는 여기서 잘 사시다가 재건축 재발도 필요 없고 쓸만하고 잘 그럴 사다가 수 있죠. 자식한테 그럴 수 주려고 하는데 재산세 늘죠. 건강보험료 늘죠. 종부세도 늘지. 우리 때 나중에 자식한테 종부세 늘죠. 자식들한테 줄 때 상속세 늘죠. 증여세도 늘고. 그냥 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똑바로 봐야 돼요. 오케이. 우리 소장님이 질문 주셨는데 냉정해 본다면 이거는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잘 봐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신 차려야지.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방송 보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 말 뜻 아실 겁니다. 두성규 박사님께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희비를 말씀해 주셨고 한문도 교수님은 지역을 넘어서 이제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희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뭐 사려고 했다가 어쩌다 잘 사가지고 올라가신 분은 좋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맞아요. 있고 예. 오래전부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나는 별로 별 좋은 게 생각도 없어요. 없고 평생 가지고 가다가 뭐 자식한테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죠. 결국에는 세금 부담만 더 늘어나는 본의 아닌 애국자가 심하면요. 되니까 그래서 요즘 집을 갖고 계신데 네. 나중에 이게 자꾸 올라가서 증여세하고 상수 높아질까 많이 봐 올라왔죠. 미리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쌀 때. 맞아요. 더 낮춰.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들한테 전세 살고. 그러면 보험료 안 오르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부가. 상속세도 지금 완화시켜 준다고 하다가 그게 도로 돌아서니까 들어가랬잖아요. 또 증여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약순환의 거예요. 연속이네요. 그러니까 세금 갖고 장난치면 안 되고 길게 보고 이렇게 정책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정책을 길게 보고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2025년 대책 3번 나왔고 네, 12월에 공급 대책 나온다고 네. 예고를 했는데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1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공급 얘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급 대책 추가 어떤 대책. 내용이 담겼고 추가 대책? 이게 추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이번에는 한무도 교수님부터. 사실 우리 집단위성 우리 가족분들한테 네. 저는 최근에 회의를 한두 번 갔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철학이 없다고. 정말 철학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말씀이지만 네. 12월에 발표할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월에는 뭐냐면 수준이잖아요. 그나마 준비가 안 그 됐다는 사이에 거네. 준비가 된 걸 봤을 때 그걸 발표하는 건 도리어 역풍일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게 제 나을 생각에. 수도 네,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동안 했던 것들 공급에 대해서 지금 명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분양가 얘기를 좀 했죠 개인적으로. 네. 그나마 그게 신호를 줄 수 있다 시장에.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좀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돈 문제가 걸리니까.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여야 당정청이 많은 고민 끝에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누구나. 지금 공무원특식 나온다고 무슨 힘을 써요. 3기 신도시 하던 거나 잘해야지. 그렇죠. 그죠? 갑자기 뭐가 그 가격이나 이런 원론적인 거. 오세훈 씨하고 똑같아요, 지금 둘이. 하던 거나 잘하고 원래 하던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뭘 더 늘린다, 벨트를 푼다. 하던 서류 거나 풀지고 풀었잖아요. 네. 전 정권에서. 네. 그럼 거기나 올인해서 네. 서류 풀지구를 강남에 있는 2만 세대를 분양가를 싸게 했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 뭐 땅 찾고 있고 뭐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12월에 하기에는 버거울 것이고 제가 볼 때 네. 1월 중순 초 아니면 많이 가면 1월 말까지 가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제가 볼 때 큰 확실한 신호가 없다라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나올 수 있는 건 세금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금은 세금 지금 얘기는 바보가 아닌다며야 선거가 지방선거 전에 세금 코앞인데 건드려가지고. 그죠?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할 게 지금 공급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네. 또 977처럼 나와가지고 그럼 난리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던져치기라도 가만히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설프게 나왔다가 네. 또 마른 장작에 불쏘시기 될까봐 맞아요, 심히 걱정됩니다. 근데 그것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 토지거래가 구역 노도강 지역을 억울하게 아니, 묶어버려가지고. 그건 괜찮아요. 그냥 근데 이게 뭐 억울하다고 그래 자꾸. 정치인들 괜찮아요.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묶었나?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 멍청한 정치인이에요. 왠지 아세요? 김영범 정책실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 하셨잖아요. 멍청한 거예요. 왜 멍청한지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 토지역을 묶었어요. 그럼 파실 분들은 거래되잖아요. 네. 팔면 되잖아요. 거래돼요. 더 받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받고.
그럼 그러니까 누구야? 근데 그분들은 이제 누구예요? 말씀이 대책 공급 대책이 나오고 집값 안정을 확인하고 풀어줄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안정되면 저는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공급 대책을 서둘러서 근데 내려고 하는 게 표현을 아닌가. 임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분이 실수하신 거죠. 근데 말을 그렇게 그분들의 하면 안 속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임시 드는데 조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우리가 2025년도에 일단 3번 기대했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네. 망하진 않았고. 네, 좀 그렇게 반망했죠. 생각한다는 거죠. 반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97 대책에 이어서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뭔가 페인트 모션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게 넣을 게 있나 해가지고 당정 협의까지 하고 쭉 했는데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한자 사자성어로 하면 허장성쇠 이걸 갖다 해가 뭐 있는 것처럼 뜸을 엄청 들이는데 너무 뜸을 들이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떡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뭐라고 하면 내놓은 본들 모두가 다 아유 저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굶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오늘 아주 찰떡 비유를 해주시는데 결국엔 두 분 말씀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나와야 된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말씀대로 않으면 가만히 있는 아니한만 게 나아요. 못하다.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마디 사자성어 같은 거 딱 하시고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 박사님부터. 예, 일단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 시동 거는 기간이었다. 시동이라고요? 시동을 걸기 위한 기간이었다. 그럼 시동이 걸리면 더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5년 정책 당국이 뭐 지금 정부가 뭐 6월 달에 성립했던 아니면 그 앞에 정부든 간에 정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모두가 다 헛발질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기회를 저는 제가 볼 때는 다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2025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적이 3번 있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헛발질하면서 그게 다 책임이 다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내년 2026년에 역대급 저는 상승이 오리라고 쓰나미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위한 시동을 거는 기관인 것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시동을 건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다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기대됩니다. 바꿔 말하면 폭풍 전야. 폭풍 전야? 네, 거기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1단은 동의, 1단은 동의. 2단은 오케이. 장성세, 2단은 장성세. 상정 벽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네. 미국이 지금 이제 조금 경제 크라이시스가 네.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그게 오면 우리도 같이 알고리즘이 약해서 그럴 수 충격이 있죠.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그때 있죠.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충분히 저는 사실 예측을 심하게 못하고, 근데 정부가 잘하면 시장 안정되는 건 확실하고, 그게 와도 네. 그때 되면 도리어 활성화 좀 줬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을 예측할 때 폭풍전환 맞아요. 폭풍 전야.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야당 입장에서는 네. 뭐 문재인 시즌 2, 3 이래가면서 막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겠죠. 여당은 특별한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심리가 갑자기 튕겨지면 제가 볼 때는 2000년대 마지막 불꽃놀이가 일단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 걱정이에요. 불은 좀 옛날보다 세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말씀 들어보면 폭풍 전야에 시동을 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공급 대책도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네. 어설프게 나와서 괜히 또 자극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지방선거도 걱정이고 걱정이 많은 2026년을 바라보는 2025년 마지막입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2025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는 진짜 2025년에 이어서 그 이상을 능가하는 정도의 상승이 능가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 우리 모르잖아요. 또 30%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작년에 여의도는 따블이 된 곳이 있습니다. 거품이잖아요. 자, 한무도 교수님은 이제 거품이라고.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김인만입니다. 2026년에도 귀한 두 분 함께합니다. 김두한 김두한 쇼 2016년 우리 또 새해 인사 한번 집당지성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새해 인사 한번. 네. 일단 모든 구독자분들 또 우리 또 귀한 시청자분들
만수 무강하십시오. 네, 만수 무강입니다.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집당지성 구독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또 2026년 또 집당지성과 함께 우리 재테크 전략 또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들어갑시다. 예. 2026년 부동산 이렇게 된다. 전망 네,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봤지만 2025년 헛발질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년간 공급이 급감입니다. 공급 급감에 대한 대책이 없죠. 그러면 집값은 당연히 상승세로 갈 수가 없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승은 당연히 상승세로 가는데 그 상승의 폭, 그다음에 상승의 기간이 얼마 될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궁금증이지 상승이냐 하락이냐 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폭이나 기간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네. 그걸 알려주셔야지. 아니, 방송 끝날 때라도 이야기해드리죠. 아, 저도 그동안 많이 연구해서 이 모든 결론인데. 그렇죠. 야 이게 처음부터 쉽게 보따리를 출연료를 풀지 보여주시면 않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요. 보따리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푸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2026년 부동산 시장 상승? 제 손을 떠났습니다. 교수님 손을 떠났다고요? 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정부의 손에 달렸다. MB 때처럼 분양가를 고지하면서 네. 공급 대책을 발표하냐 안 하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분양가 네, 그게 가격. 만약에 네, 3기 신도시와 서울 시내 유휴부지 공급 양을 떠나서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는 분양가의 가이드를 정확하게 준다면 다 계산할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값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반값이 너무 식상한 단어니까 55%가 뭐 55%. 5가 뭐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네. 5가 뭐 이렇게 56가 이렇게 하면 56%다라는 이런 개념을 준다라면 모아타운 이름은 잘 줬잖아요. 좋아요. 이런 개념에서 시세보다 50, 60, 70% 선이면 시장을 저는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값은 어떻게 보면 약간 토지 임대부 같은 반값은 약간 식상해요. 식상도 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말장난 같은 싸구려 같은 느낌이니까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막 이래서 진짜 분양가인데 70%. 뭐 사실- 65라든지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 80%만 해도 좋잖아. 아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77 있는 이런 거 거. 좋잖아요. 77 그러니까 반값은 애당초 토지 임대부 같은 거고 저는 80% 정도라만 해줘도 진짜 이런 것도 되죠. 분양가. 어느 지역들은 반값이 나오거든요. 네. 강남 같은 건 무조건 반값이에요. 건축비는 똑같은데 땅값이 워낙 저렴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5에서 575 작전. 작전. 뭐 좀 말이 좀 이런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오케이, 모아타운은 오케이. 알아듣기 좋았잖아요. 좋아요.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한다라면 시장이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게 갈 수 있지만 제가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첨언하겠습니다. 뭐. 반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2025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대성공이다. 분양가. 그거 좋은 말씀이네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예, 환율도 지금 엄청 오르고 그렇긴 있는 하죠. 맞는 상황이고요.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공사비에 해당되는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수입에 대한 것도 수입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저는 2025년에 이게 분양가 뭐예요? 수준을 반값 필요 없습니다. 그 수준만 유지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수입 물가가 환율 때문에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그 정부의 이제 금리 올리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 금리를 또 답이 주식이나 없어요, 경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못 올리죠. 답은 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토부예요.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분양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묘한 아니에요. 건축비가 네. 보통 한 4억에서 5억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수도권 보면 다 8, 9, 10, 10억 막 12억 막 이렇게 하잖아요. 훨씬 높죠. 네. 그러니까 땅값 지금 3기 신도시 제가 조성화가 대충 알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말씀이에요. 지금의 분양가만 유지돼도 안정적인 미래 예측 가능 계산이 되니까 더 내려가는 지역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걸 좀 정부가 철학을 갖고 우리 눈에 얘기하지만 박사님하고 철학과 신념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철학과 신념이 있으면 뭔가 나옵니다. 3기 신도시는 충분히 할 수도 할수 있겠다라는 있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앞서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제가 약간 네.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콕 찍어서 2026년 서울 집값 상승 하락 딱 찍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죠. 대표님부터. 일단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은 상승세가 될 상승.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같은 상승폭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상승폭은 강남 다르다. 3구와 네. 한강 벨트는 진짜 2025년에 이어서 그 이상을 능가하는 정도의 상승이, 왜냐하면 수요 가능한 한, 구매 가능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제가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한 게 네. 2025년 한강벨트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고 토제, 대출 규제 모든 게 들어갔는데 네. 비슷한 상승 폭으로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것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능가한다고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강남 일각에서는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사비,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공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축도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오직 신축입니다. 오직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벌써 1억 평당 1억 원을 놓고 한 현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평당 1억이 넘게 되면요, 가속도가 없습니다. 상승하는 속도가 결국은 충분히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부분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를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 꼭 그쪽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시장은 차별화되는데요. 도로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민들이 충분히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구축이나 멀리 재건축을 바라보는 단지들은 충분하게 MZ세대들도 원테크를 할 수 있는 각오만 있다면 이미 선택의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격 베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건데, 그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는 문제의 논의의 중심으로 자꾸 끌고 들어다 보니까 그쪽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가난한 이 새해 좀 희망적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열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박사님께서는 상승인데 한강벨트는 2025년과 비슷한 또는 뛰어넘는 상승을 기록할 것이다. 네. 노도강 같은 외곽 지역들도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죠. 한문도 교수님은 다른 의견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당연하죠. 네. 지금 뭐 좋은 쪽으로 상방 압력이 있는 건 확실해요. 입주물량이 오케이. 적고 네. 일단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를 약간 내성이 생긴 네. 자산가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하는데, 물론 이제 거래량은 급감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작용이 있지만 일단 팩트부터 보면 네. 일단 입주물량이 조금 적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MB 때는 이때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때 18,000, 이게 지금보다 더 적었어요. 근데 집값이 안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똑똑히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체제가 생기게 한다든지. 네.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대책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상반기는 상방 압력이 되게 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오케이. 폭은 네. 저는 두 박사님하고 좀 다른데, 작년에 거의 선호 단지들은 30%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27억에 10%면 2억 7천인데 30%면 7억인데 27억에 7억 따면 34억이에요. 지금 35억이에요. 30% 올랐어요. 그래도 또 30%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작년에 여의도는 네. 따블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따블이 17억이었는데 그러니까 35억까지 그러니까 오르면 그러니까 따블이 됐는데 올해 70억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또 따블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제가 4배가 된다고 드리고 2년 싶은 안에? 건요. 그런 역사가 없는데. 아니, 역사는 다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무리 서울에서 무너져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아파트라는 게 주거지 않습니까? 예. 빌딩이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100억 시대를 연다. 그러니까 100억 시대가 그건 비버리 힐즈도 100억 뭐 500억 소장이나 사는데. 반포 같은 얘기 아닐까요? 자꾸 이렇게 지금 시중에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이 얼마냐 하면은 4,460조인가 4,480조인가 그랬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M2? 물량입니다. 네. 돈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출 박사님 부분을 그렇게 자꾸 모르시면 안 되고 그 늘었잖아요. 통화량이 네. 몇 프로 늘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자, 원래 우리 경제 원칙으로 가볼까요? 통화량 대비 주택가격도 오르는 거 맞잖아요. 네. 통화량 몇 프로 늘었어요, 작년 대비?
8% 늘었는데 왜 집값은 30%대요? 설명해 보세요. 아니, 거품이잖아요. 자, 한무도 교수님은 이제 거품이라고. 아니 경제 논리에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공급이 2026년 올해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 서울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28년까지 또 혹은 30년까지, 2030년까지 공급이 여전히 줄어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통화량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수익 정권 부분은 2026년 올해부터는 배제하고 통화량을 계산하겠다. 그건 편법이죠. 시중에 돈은 이미 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러니까 돈이 풀린 거 많은 이해하는데. 사람들에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돈잔치에 의한 시장 형성이 이제 과열되는 서울 거잖아요. 지역의 이게 경우에는 과열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 과열이 통화량만큼 그거는 느는 우리가 건 관심을 줄 이해하지만. 바가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진다는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벌어질 수 통화량은 있다. 많다. 그리고 또 뭐 두 분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한문도 교수님 의견은 8%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났다. 집값이 한번 30% 두성기 박사님 올랐는데 의견은 그 돈이 서울 한강벨트로 몰리다 보니까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좀 더 올라가는데 이제 뭐 30% 그런 말씀을 박사님 아까 하셨는데 2026년 새해에도 또 30% 올라갈 여지가 이게 있다는 건 너무 오바다 재밌네. 이거죠. 그러면 2026년 12월에 네. 진짜 우리 요 영상을 가지고 진짜 요 올랐나 안 올랐나 한번 저는 거기까지 좋아요. 못 간다고 좋습니다. 봐요. 무조건. 한번 팩트 체크를 하는 네, 1년 후에 좋습니다.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가 계속 서울 얘기만 하니까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얘기도 우리 해봐야 되잖아요. 2016년 큰 틀에서 지방 집값 상승 하락 또는 2025년보다 상승 하락. 광역시부터 말씀드리면 광역시는 좀 다릅니다. 부산, 그렇겠죠. 대구 네네, 이쪽들은 네. 계속 입주 물량이 또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넘치는데 울산하고 대전은 약간 입주 물량이 좀 줄었어요. 네네. 요즘 울산이 좀 강북 분위기가, 쪽으로 가고 상승이더라고요. 있는데 네. 그리고 광주도 입주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랜만에 내년에 좀 나와요. 네. 이게 올해죠. 올해 나와요. 네네. 그동안 2, 3년 동안 안 나온 바람에 광주가 다른 데는 이만큼 내렸는데 광주는 버텼어요. 이번에 좀 조정받을 것 같고. 아, 예. 그러면 이제 세종시까지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뭐 여전히 그냥 횡보할 것 같아요. 횡보.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주 있잖아요. 100만 도시 바라보는. 네네. 청주는 올해 힘들다기 표현보다는 하방으로 조정될 겁니다. 이미 벌써 청주가요? 나타나는데 제가 왜요? 작년에 청주 시장을 좀 싹 조사했거든요. 예. 호재는 많아요. SK 그거 하이닉스도 공장 있잖아요. 데 있는데 네. 그거 이미 반영돼서 가격이 네. 됐었고 네. 입주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아, 청주가 2026년도에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많군요. 5년도에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소화가 다 안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미분야 할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역이 나오기 영향이 시작하고 있군요. 흥덕구도 쫙 가다가 갑자기 한 11월부터 좀 다운되는 모습이 보여서 조정기에 들어왔구나. 네. 계속 갔잖아요. 청주는 다 내릴 때. 네. 그리고 창원 이쪽은 신축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경남 창원시도 한 100만 되잖아요. 네네. 거기는 또 이제 강보합으로 좀 돌아섰는데 중요한 건 이거 창원은 오래 못 간다. 왜? 강보합으로? 김해나 양산 대체지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반짝 불꽃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은 사실 그동안 하락 조정을 많이 받은 그 과격한 그 저평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있겠지만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물론 입주 물량 체크 잘 하셔야 되는데 입주 물량 뭐 하는데 많거든요. 그거 보셔가지고 자산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입주 같습니다. 물량을 보고해야 된다. 네, 그러면 네. 해운대하고 부산은 이제 해운대가 핵심이잖아요. 네네. 하고 대구는 수성구가 있는데 해운대와 수성구도 그냥 약보합 약보합으로 예, 보시면 지금도 돼요. 계속 약보합을 가고 있고 최근에 해운대가 좀 분위기 많이 통계는 살짝 많이 뛰는 올랐는데. 겁니다. 살짝 어핑하는 뛰었다. 건데 네. 제가 내용 디테일을 가서 결여된 걸 보면 네. 자꾸 하락거래가 자꾸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한번 타면 다 같이 상승을 하고 호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처럼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일부 이제 해운대를 좀 띄우고 하면 조금 호가 거래가 나온 거인데 하락 거래가 같이 많은 거예요. 네. 이거는 비정상이거든. 그럼 이거는 하방이 갈 여지가 좀 많다고 봅니다. 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팔려는 분들이 많지 살려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일단 한무도 교수님께서는 2026년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뭐 네. 일부 지역들은 약보합세 또는 일부 지역은 강보합세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럼 두성규 박사님께서는 지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비슷한 결입니다. 아, 비슷해요? 비슷한데 대구 지역을 예를 들자면 아까 부산이나 울산 쪽은 이미 강보합 이상의 그 상승으로 돌아선 지가 좀
조금 됐고요. 네. 실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아직 마이너스 형태로 약보합으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요. KB부동산에서는 지금 사실은 상승으로 이미 돌아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일단 그동안에 많이 쌓이는 미분양 문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026년부터 지방의 경우에는 햇볕이 들 수 있는 여건이 지금씩 좀 성숙해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자체적으로 지방이 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뭐 상승 폭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추원을 드리자면 네. 지방에 계신 분 중에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막 많이 내려갈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은 다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보면 그래서 네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 거는 그 확률보다는 지금 가격에서 부담이 없거나 조금 부담이 된다면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게 아까 말씀 나눈 환율 이런 문제도 계산해보면 적정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좀 적극적으로 가셔도 된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바닥은 다지고 있다라고 이제 두 분 공통점 말씀해 건축비 주셨고요. 자체가 4억 5억이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맞아요. 마냥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19년이 벌써 한 7, 8년 지났잖아요. 그것도 시간에 대한 계산도 하셔서 옛날 19년도 가격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조정하셔서 내 집 마련에 적정한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 괜히 네, 하락 많이 기다리다가 많이 내 집 마련 내려왔습니다.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또 못 사니까 차라리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닥 다지고 이럴 때 또 물론 작은 범위 내에서 네, 내 집 네, 마련 알아보셔도 좋을 것 무리는 같고요.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그거는 기본 원칙입니다. 네, 올해 내년 사이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무리해서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무리한 내 집 마련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집값 변수 요거다. 짧게 두 박사님. 저는 두 가지로 보고 두 있습니다. 가지나요? 예. 네. 환율 급등을 해서 원화가치 하락이 환율.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변동사항이 그러니까 환율을 변수로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는 심리적 변수 측면에서 안전자산 선호 부분, 이 안전자산 부분이 하나의 선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공급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본격적인 가격 상승 변동폭을 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장에 대한 가격 공급에 대한 그 부족에 대한 불안감 요 두 가지.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의 심리, 그 다음에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요 두 가지의 심리적 변수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최대 집값의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성기 박사님께서는 심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 안전자산 선호 사항에 대한 심리. 결국 이 불안 심리가 또 집값에 대한 어떤 구매 욕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변수. 이거 눈여겨봐라. 네, 일단 미국의 트럼프가 네. 여론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11월에 중요하죠. 중간 대선인데 맞습니다. 그때도 그 이후에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가시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나 이러면 중요하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변수 좀 그렇습니다. 봐야 네, 되고 네, 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부발 대책이 과연 똑똑히 나오는지 똑똑히 나오면 시장이 또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MB나 노태우들처럼 이거를 과연 할지 안 할지는 제 몫은 아니고 정부의 그렇죠, 몫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구조개혁을 안 하고 간다는 얘기는 철학이 없다는 얘기죠. 구조개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조조정. 어떤 구조?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하면 건설업계의 구조죠. 조금 힘들긴 하지만 분양가의 조정이 옵니다.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할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철학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 이게 어려운 소장님이 미션이네. 항상 말씀 주신 철학이 중요하다, 신념이 중요하다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부에 계신 분들이 철학과 신념이 생긴다라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변수다. 만약에 없다라면 특별한 변수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다. 미국 이 정도로 저는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없던 예. 철학이 좀 생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미국 변수는 저도 예의주시하고 네, 있는 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미국발 또 미국이 또 금리 내리고 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2022년 어게인 2022년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 더 변수들- 있습니다. 하는 총재님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는 총재님까지 네.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 시장을 전망을 해봤고요. 또 변수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좀 했는데 결국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미국을 우리가 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 변수는 예의주시를 하고 그렇죠. 국내에 우리 정부, 국회, 뭐 여당, 야당 다 포함입니다. 한국은행까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철학을 가지고 철학. 네. 보다 좋은 정책, 또 분양가 안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집당지성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집당 지성!